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첫 아이를 출산한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야구 명언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은 야구에만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첫 출산을 하게 된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니까요. 난임으로 고생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남들은 쉽게 갖는 아이를 나만 갖지 못할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요. 저는 27에 결혼해서 3년 전 이혼을 할 때까지 매 순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왔어요. 거기에 주변에서 가하는 임신에 대한 압박과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남편 때문에 더더욱 힘들었어요. 결국엔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게 됐지만 그래도 인생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인생 2막이 열렸고 그렇게 염원하던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묵었던 복수까지 할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네요. 그럼 지금부터 의도치 않게 전 남편한테 역대급 비곁을 먹이게 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친구 대신 소개팅에 나가게 되면서였어요. 아직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던 터라 점심 한 끼 먹고 들어온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던가 봐요. 남편도 부담 없이 하루 놀다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 같았어요. 진지한 면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고 머릿속이 온통 꽃받친 사람 같았어요. 3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도 말투도 그렇고 단어도 어린 애들이 쓰는 주인말을 쓰는데 이 사람 정체가 뭔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반전은 이런 사람이 서울대 출신의 회계사라는 거예요. 30대 초반인데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말에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평소에는 머리에 꽃 꽂은 것처럼 굴어도 일할 때는 제대로 하는가 보다 했어요. 그날 정신없는 분위기에서 소개팅을 마친 뒤 예상대로 애프터 신청은 없었어요. 저도 남편이 썩 마음에 들었던 것도 아니고 남편도 제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실망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의 소개팅이 기억에서 지워질 때쯤 우연히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됐지 뭐예요. 소개팅을 주선했던 친구 결혼식이었는데 남편이 신랑 측 하객으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만났을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거예요. 뭐랄까, 이제야 그 나이 또래의 성인 남성 같다고 할까요? 아무튼 소개팅 이후 몇 개월 만에 다시 만나서 그런가 아니면 아는 얼굴을 만나서 그런가 은근히 반갑긴 하더라고요. 그건 어쩌면 남편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냥 하루 시간 때운다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저한테 집중하는 느낌이었어요. 거기다 전에는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대화 내용도 그냥 분위기에 맞춰주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달랐어요.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의외로 저랑 취향도 잘 맞고 배울 점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 많기도 했고 남편이 사회생활에 특화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과 대인관계도 좋고 일단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났어요.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는 좋은 인상을 남길 줄 아는 기술이 특히 탁월하더라고요. 마치 일 잘하는 사수한테 1:1 코칭을 받는 기분으로 한 번의 대화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 호감도가 상승하는 건 당연하고 대화도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아무튼 그날 우리는 서로에 대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호감을 받았고 특히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같이 있으면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행히도 남편 역시 저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던가 봐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뭐랄까 서로에게 끌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 뒤풀이 자리가 파할 때쯤 남편이 먼저 애프터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지난번에는 받아보지 못했던 극진한 대접에 기분이 묘했어요. 이 남자는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확실히 구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지난번엔 몰라서 서운할 일이 없었지만 이번에 대접을 받아보니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홀대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뭐 달리 보면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아무 여자한테나 잘해주는 남자보다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한테만 잘하는 남자가 더 매력적이니까요. 두 번째 만남 이후 첫 데이트 때부터 사귀기 시작한 우리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연애를 했어요. 평일에도 야근이나 회식이 겹치지 않는 한 퇴근 후에 만나 저녁을 먹거나 공연을 보면서 데이트를 했고 주말은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 만났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즐겁게 느껴지긴 처음이었어요. 능력도 있고 믿음직스럽고 무엇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운 상대라니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남편도 저와 비슷한 느낌이었는지 저한테 올인하는 게 느껴졌어요. 왜 남자들이 그렇다면서요? 좋아하는 이성한테는 돈이고 시간이고 자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붓는다고요. 그 당시에 제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귀기 시작한 지 반년쯤 되던 무렵부터 남편은 줄기차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기혼자인 친구들이 뜯어 말리더라고요. 적어도 1년 이상은 진득하게 지켜본 뒤에 결혼하는 게 좋다고요. 태임아, 내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6년 동안 연애하면서 남편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아보니까 내가 아는 남편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어. 매 순간 내가 모르는 모습이 튀어나오더라니까. 6년을 만났는데도 그런데 고작 1년도 안 만나보고 상대에 대해 뭘 알겠니? 연애할 때야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결혼하지. 그럼 그렇게 쉽게 못 헤어져. 결혼한 거 주변에 다 알린 상태인데다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일단 서류상으로 흔적이 남잖아. 결혼까지 가는 과정도 힘들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건 그보다 10배는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조목조목 잘 따져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해도 늦지 않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니까. 연애를 오래 하고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친구는 진심을 담아 제가 조언을 해주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친구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친구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회사 동료와 선배들까지 하나같이 적어도 남자는 사계절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었기 때문에 눈 딱 감고 1년은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1년을 사귄 뒤 그제야 마치 시험에 통과한 사람처럼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결혼식도 올리기 전부터 이미 자식 계획까지 다 세워두었더라고요. 난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어. 대신 둘 이상은 낳았으면 해. 하나는 너무 외롭잖아. 그래도 굳이 바란다면 아들 하나 딸 하나면 금상첨화겠지. 자기랑 내 유전자를 이어받은 애라면 공구머리는 있을 거고 인물이나 키도 어디서 빠지진 않을 거야. 일단 초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보내고 중학교는 국제학교를 보내거나 외국에서 학교를 보내겠어. 무한 경쟁 시대인데 영어 정도는 원어민만큼 할 수 있어야 애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아, 요즘엔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학교에 애들을 보내는 게 괜찮다더라고. 미국이나 호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종차별도 안 당하면서 교육 수준도 높고 주변의 애들도 어느 정도 사는 집 아이들이라서 인맥 터놓기도 좋고 말이야.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대학은 영국으로 보내면 베스트인데. 와, 벌써부터 기대되는걸? 남편은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은 이유로 만날 때마다 눈앞에 당면한 결혼 문제가 아닌 언제 생길지 모를 자식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해보는 소리겠거니 했는데 해당 학교 홈페이지며 유학원에서 받은 팸플릿과 그 밖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이며 계획을 구체화시키더라고요.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에 내심 겁도 났어요. 저는 계획형과 즉흥형, 중간쯤 되는 유형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저 남편의 계획에 맞장구만 칠 뿐이었어요. 남편은 이남 1녀 중 둘째였는데 위로는 형이,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형은 남편보다 3살 위로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던 때 딸을 낳아 키우고 있었어요. 여동생은 아직 미혼으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남편은 형이랑 사이가 그리 좋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딱히 나는 형이랑 비교할 생각 같은 건 없는데 형이 늘 나랑 자기를 비교하는 편이지. 어릴 때부터 내가 형보다 공부도 잘하고 일단 나는 대학도 명문대에 들어갔고 형은 재수를 하고도 고작 인서울에 턱걸이를 했으니까. 그리고 형이 나한테 자격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데 솔직히 나는 형이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나랑 자신을 비교해? 물론 한부모 아래서 나고 자랐지만 엄연히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가 다른데 말이야. 그 얘기는 한마디로 인간 자체가 다르다는 거잖아. 그럼 능력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른 게 당연한 건데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좀 떨어지면 여자라도 자기보다 나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만났어야지. 그래야 적어도 이세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고작 전문대 출신에 얼굴도 성형으로 페이스오프한 여자를 만났으니 딸이라고 인물도 그저 그런 맹한 애를 낳았지. 나야 뭐 자기나 나나 학벌도 비슷하고 외형적으로도 평균 이상이니까 이세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지만 말이야. 그러면서 남편은 저를 결혼 상대로 고른 이유를 설명했어요. 학벌 좋고 직장 좋고 외형적인 조건을 비롯해 친정 부모님의 학벌과 경제 수준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며 극찬 아닌 극찬을 하더라고요. 듣기에 따라서는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남편의 말은 묘하게 기분이 거슬렸어요. 마치 저를 좋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따져보니 결혼할 만한 상대구나 싶어서 만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통화를 하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얘, 요즘에 조건 안 따지고 사랑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니? 물론 네가 아직 연애에 한창 빠져있는 상태니까 그런 말이 거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건 엄청난 극찬이야. 한마디로 너라는 사람을 엄청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니까. 여자 무시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놈들보다 네 남자친구가 훨씬 괜찮은 남자인 거라고. 아무리 결혼은 조건을 보고 하는 거라지만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을 하니까 기분이 그렇더라고. 아이고, 별게 다 기분 나쁘다. 야, 너도 살아보면 차라리 이런 남자가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맨날 사랑 타령만 하는 인간들은 신혼기간 지나면 딴 여자들한테서 사랑 찾겠다고 딴짓거리 하거든. 그러니까 남자 잘 만난 줄이나 알아. 생각해보니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보면 사랑꾼이라는 남자들이 결혼 후에 외도를 하는 걸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TV에 나와서 아내밖에 모르는 것처럼 국민 사랑꾼으로 불리던 남자들이 몇 년 뒤 불능 기사로 인터넷을 도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외도는 사랑꾼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불행에 각자 사연이 있는 것처럼 불륜에도 각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일찍 알았다면 그때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남편은 시댁에서 둘째였지만 저는 저희 집 장녀인데다가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조금 일찍 하신 편이라서 양가 부모님 간의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앞자리 숫자가 다를 정도로요.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약간 밀리는 느낌이었어요. 결혼식 날짜부터 신혼집 위치, 예식 규모 등은 시부모님 뜻이 많이 반영됐어요. 이 정도로 저희 쪽에서 맞춰줬으면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할 법한데도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넘기려고 하시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불만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버님이 저희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 맛있는 점심 사주려고 들렀다. 혹시 점심 약속 있는 건 아니지? 점심은 주로 동료들이랑 구내 식당에서 해결하는 편이긴 했지만 딱히 약속까지 한 건 아니어서 아버님을 따라 근처 일식집으로 갔어요. 말씀은 점심 사주러 오셨다고 하셨지만 실상은 제게 선물을 전해주려고 오신 거였더라고요. 상견례 때 너무 우리 쪽 고집만 부린 것 같아서 말이야. 이거 리조트 숙박권인데 부모님께 전해드려라. 자식 결혼 준비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가셔서 머리도 식히고 오시면 좋을 것 같구나. 아버님이 건네주신 숙박권은 수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상품권이었어요. 비싼 가격보다도 이번 일에 대해 저희 부모님을 신경 써주셨다는 자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걸 전해받으시고는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어요. 상견례 때 생긴 서운한 감정은 아버님 덕분에 사그라들 수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 마련한 신혼집에 혼수는 저와 남편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함께 채워 넣었어요. 비율로 따지자면 남편이 60%, 제가 40% 정도였어요. 차는 남편과 제가 각각 가지고 있던 걸 팔고 새로 한 대 구입했고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신혼 부부들에 비해 한쪽으로 많이 기우는 편은 아니었어요. 대개가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하는 게 보편적이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말이에요. 솔직히 둘째 넌 맨몸으로 시집 온 거나 다를 게 뭐냐? 집은 우리가 해줘. 집안 살림은 내 아들 돈으로 해. 넌 그저 몸만 딸랑 들고 온 거나 진배 없잖아. 내가 모자란 자식 너한테 떠넘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랬으면 나름 성의는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 내가 예단비도 안 가져오고 시애미한테 명품백도 하나 안 해주니? 첫째는 말이다. 시집 올 때 지들 결혼반지 사면서 내 반지도 하나 해주더라. 자고로 어른한테 예쁨 받으려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 거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결혼하고 2달째 되던 어느 날 어머님은 제게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랑 반반 부담하셨고 살림살이는 남편이랑 제가 같이 준비했는데 왜 계산을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지간하면 말대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마치 저랑 저희 부모님이 염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형님이랑 비교까지 하시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치사한 감은 있지만 오목조목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님 자존심을 건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날 이후 어머님이 저를 대놓고 형님이랑 차별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시작은 명절 선물이었어요. 시집와서 처음으로 시댁에서 맞는 설이었는데 추석 당일 차례를 지내고 아침 상을 물리고 나자 아버님께서 친정 부모님께서 기다리실 테니 이제들 친정에 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형님만 따로 주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방 안에서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형님이 비단보자기에 포장된 상자를 받아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바라보는데 순간 시어머니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쓱 눈길을 돌리시더니 형님한테 살갑게 그러시는 거 있죠. 아주 귀한 거니까 절대 남 주지 마시고 꼭 2분이서 드시라고 해야 한다. 그런 건 돈을 주고도 못 사는 귀한 거니까. 시어머니께서 일부러 그놈의 귀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하시는 걸 보니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생각했어요.
형님한테 그 귀하다는 선물을 주시고는 저한테는 일부러 눈길 한번 안 주시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거든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형님네 부모님께는 선물을 보내시고 우리 부모님께는 일부러 모른 척 하시겠다 이거였죠. 정작 선물은 저희 집에서 받으셨으면서 말이죠. 그날 시댁을 떠나 제 친정으로 향하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를 형님이랑 차별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차별 대상에 들어가는 건 도저히 참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고는 서운하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서운해할 거 없어. 형수님 친정은 형편이 어려워서 엄마가 따로 선물을 보내는 거니까. 자기네는 잘 살잖아. 엄마가 자기 친정 선물을 안 챙겼다는 건 그만큼 능력 있는 집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있는 사람이 아량 좀 베푼다 생각하라고. 남자들은 정말이지 상황 파악이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남편 말대로 형님네 친정 살림이 어려워서 선물을 보내는 거라면 저 몰래 줄 일이지 굳이 제가 보는 앞에서 줄 일인가요? 분명히 시어머님이 저를 의식하면서 주시는 걸 제가 똑똑히 봤는데 말이죠. 남편 말이 턱도 없는 소리라는 걸 알지만 더는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한두 번 참아주니까 나중에는 아예 제 친정을 호구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 친정에서 보낸 선물을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제가 보는 앞에서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줘버리지 않나. 시댁에만 가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제 친정 흠을 내곤 했거든요. 그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는 제가 한마디 하면 꼭 이래요. 어머, 넌 왜 그렇게 속에 화가 많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사소한 거에 발끈하고 상대가 무슨 말만 하면 꼬아서 보고. 어디 너 무서워서 말을 하겠니? 어머님이 자꾸 제 친정 흠을 잡으시니까 그렇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결혼식 때 남자 동기들이 많이 온 걸 가지고 친정엄마를 닮아서 남자들한테 흘리고 다니는 게 많아서 그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봐 이거 봐. 또 버럭 소리 지르는 거. 야, 내가 언제 그랬니? 내가 보기엔 네 어머니가 너를 좀 자유분방하게 키웠나 보다 한다고 했지. 왜 매번 남의 말을 확대해서 이를 키우려 드나 몰라? 너 그거 분노장애일지 몰라. 더 늦기 전에 병원 가봐라. 어머님은 말 바꾸기 일쑤에 가족들 앞에서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귀여운 장난에 불과했어요. 결혼하고 3년이 되도록 아기 소식이 없자 점점 압박이 심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차에 아주버님네 둘째 돌이 다가왔고 어머님이 제게 연락하셨어요. 얘 둘째야, 곧 있으면 지우리 돌인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니네가 돌잔치 좀 해주려무나. 생각 같아선 호텔에서 했으면 한다만 니들 돈으로 하는 걸 내 마음대로 정할 수야 있겠니? 아니 어머님, 그걸 왜 저희가 돈을 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버젓이 있는데 왜 저희가 조카 돌잔치 비용을 대야 하느냐고요. 그걸 몰라서 묻니? 니들은 애가 없잖아. 큰애는 우리 집에 시집와서 이듬해 바로 딸 낳고 작년엔 아들 손주까지 안겨줬는데 넌 그동안 뭘 한 거냐?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임신이라도 한번 해봤니?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했으면 너 대신 며느리 노릇하느라 수고한 손이 동서 위에 그깟 돈 몇 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둘째가 그때 혼전 임신했다고 했을 때 바로 결혼시켰어야 하는 건데 괜히 뜸들이다가 다 놓쳤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할 뻔했다는 말 때문이었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가 저 말고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애를 가졌었단 말인가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말 실수를 한 걸 깨닫고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낮에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를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러는 거예요. 언제적 얘긴데 그래. 그리고 결혼 전에 있던 일이야.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상의도 않고 애를 지웠더라고.
내 유전자를 이어받은 애를 왜 지 맘대로 지어? 그래서 그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헤어졌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우연히 당신을 다시 만났던 거고. 그러니까 난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단 얘기야. 솔직히 자기도 내가 처음은 아니었잖아. 지나간 일은 그냥 묻고 살자. 서로 알아봤자 기분만 나쁜 걸 뭐하러 끄집어내? 엄마도 참 그딴 얘긴 뭐하러 해가지곤. 기분은 나빴지만 남편 말대로 남편을 탓할 일은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고 애를 지은 것도 남편의 뜻이 아니라 상대 여자의 독단으로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랑 다시 재회하게 됐을 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왜 그렇게 달랐는지였어요. 사실 그때 만나던 여자가 소개팅 주선해준 친구랑 한동안 썸을 탔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비밀로 만나고 있었는데 소개팅을 하라잖아. 거기서 어떻게 만나는 사람이 있단 소리를 하겠어? 그랬다간 당연히 누구냐고 물을 테고,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밝히게 됐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잠깐 얼굴만 비춘다 생각하고 나갔던 거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남편은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관심 따위도 없었던 거고, 얼마 뒤 중절 수술을 이유로 헤어지고 나서야 제가 눈에 들었던 거였죠.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었어요. 남편 인생에 내가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벌어진 일로 부부 사이를 망칠 생각은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엄청난 쓰나미를 몰고 온 거예요. 발단은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한 부부 사이였어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렇듯 저희도 결혼 3년 차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화도 줄고 남녀 사이가 아닌 그저 동맹관계의 동거인 정도로 변해버렸어요. 딱히 상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확실히 애정은 식은 상태였죠. 그러니 부부관계도 점점 뜸해졌고요. 문제는 이런 이유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마치 제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저를 몰아세웠고,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남편한테 관계를 요구하면 남편은 마치 저를 밝히는 여자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애는 언제 갔냐고 타박이신데 누르고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나도 회사 일에 집안일에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런다고 안 생기는 애가 생겨? 막말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잠자리를 안 해서 애가 안 생긴 거야? 애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우린 그때를 놓친 거라고. 결혼 전부터 이세 계획을 세워가며 적극적이었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이에 대한 생각을 접은 건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지 부부관계조차 거부했어요. 그러자 급기야 시어머니는 저를 산부인과에 끌고 가셨어요. 어머님은 제 몸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모양인데 검사 결과 저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아니,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어머님, 저만 검사를 할 게 아니라 그이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상이라면 문제가 남편한테. 제가 말도 끝마치기 전에 어머님은 버럭 소리부터 지르셨어요. 내 아들이 왜? 너 기억 안 나니? 너랑 만나기 전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까지 할 뻔했었다는 거. 내 아들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때 걔는 어떻게 애를 가졌다는 거냐? 걔가 동정녀 마리아라도 된다는 거냐 뭐냐?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너 이달 배란기에 확실히 부부관계는 한 거니?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꼭 지키라고 한 거 아니졌지?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 부부관계까지 관리하는 상황이 정말 미치도록 싫었어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조카 돌잔치에 영어 유치원 비용까지 지원하는 상황보다도 훨씬 더요. 저는 아이 문제로 시어머니에게 들들 볶이고 치욕스러운 상황을 당했지만 남편은 마치 남의 집 얘기를 듣는 사람처럼 심드렁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되었죠. 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어차피 너나 나나 서로한테 마음 뜬 지 오래됐잖아. 부부라고 한 집에 살면서 얼굴 붉히며 인생 까먹느니 차라리 각자 길을 찾아가는 게 낫다고 보는데 넌 어때? 실은 얼마 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어.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알아가는 단계인데 너랑 정리하고 바로 사귈 생각이야. 걔만 좋다면 올해 안에 재혼을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고. 뭐라고? 아니 당신은 뭐가 그리 당당해?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알고나 있는 거야? 나 곧 바람 필 거니까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 이거잖아. 이게 5년이나 같이 산 배우자한테 할 소리냐고. 당신은 최소한의 의리도 없어? 아니 내가 바람을 피기랬냐 밖에서 자식을 만들어 오기랬냐?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데. 아니다 싶으면 그만둘 줄도 알아야지. 되도 않는 의리 타령하면서 둘 다 인생 망치자 이거야? 그런 거라면 난 싫어. 내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식들 낳아서 제대로 내 가정 꾸릴 거라고. 중요한 건 이런 내 계획에 너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차하게 매달리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서로의 도장 찍어라. 남편의 유전자 타령에 정말이지 토가 쏠릴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시댁에서도 남편의 뜻을 알았는지 더는 제게 연락을 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고립이 되고 말았죠. 3개월 동안 기를 쓰고 버텼던 저는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그 계기는 시아버지였어요.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애야, 미안하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네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둘째가 지 엄마랑 하는 소리 들었다.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시아버지 입장이 아니라 너보다 오래 살아온 인생 선배 입장에서 말하마. 그놈 버리고 네 인생 찾아라. 사람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야. 그놈이 이번에 마음을 돌린다고 해도 언제고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겠니?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닌 건 일찍 포기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네 시어머니랑 살았을까 하고 말이다. 그러니 아가, 그런 멍청한 놈한테 인생 낭비 말고 네 자신을 위해 떠나라. 그게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 어머님과 헤어지지 못한 걸 후회하는 아버님을 보니 이러다 나도 나중에 아버님처럼 되는 건 아닌가 싶어 섬뜩했어요. 결국 아버님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2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 장례식을 마친 뒤 곧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자 선심 쓰듯 재산분할과 더불어 위자료까지 듬뿍 챙겨주더군요. 이혼 뒤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동안 시아버지 장례식도 있었고 해서 휴가를 길게 내기 눈치가 보여서 주말을 끼고 4일 정도 남해로 떠난 여행이었죠. 그런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여행지에서 저를 담당해 주셨던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는데 의사분은 저를 확실히 기억하시더라고요. 같이 오신 시어머니가 하도 별난 분이셔서 확실히 기억합니다. 안 그래도 이런 시어머니랑 어떻게 고부지간으로 사나 했는데 결국 이혼을 하셨군요.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축하주 한 잔 살게요. 이혼 잘하신 겁니다. 남의 이혼 소식에 축하주를 사겠다는 발상이 재미있기도 하고 자칫 우울해질 뻔했던 여행 분위기도 바꿀 겸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날 오랜만에 신나게 수다도 떨고 싱싱한 회에 소주까지 마셨더니 평소보다 기분이 업돼서 술김에 의사분이랑 전화번호까지 교환하고는 친구가 되기로 했지 뭐예요. 다음날 늦지막이 숙소에서 깨고는 살짝 후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자꾸 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남편과 연애 이후 누군가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심장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그날 만남 이후 의사 친구는 수시로 제게 연락을 해주었고
그렇게 남사친 여사친으로 반년 정도 지내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재혼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지만 사귀다 보니 자연스레 재혼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새 남편 역시 저처럼 이혼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 집안 모두 결혼을 반대하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이혼하고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급한 게 아닌가 하는 말은 좀 나오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전 결혼 생활 때는 그렇게 생기지 않던 아기가 재혼을 하고 2달 만에 생겼지 뭐예요. 이로써 난임의 원인은 제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진 거였죠. 이건 그저 기쁘다는 단어만으로 표현하기는 힘든 거였어요. 기쁨보다는 안도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에 대한 안도랄까요? 아무튼 아직은 임신 초기라서 자주 남편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어요. 어렵게 가진 아기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글쎄 남편 병원에서 전 남편과 마주치게 됐지 뭐예요. 전 남편 옆에는 젊고 예쁜 여자가 있더라고요. 여자분 배를 보니 임신을 한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이 조롱 섞인 말투로 그러더군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애도 못 가는 여자가. 아, 인사해. 이쪽은 내 와이프. 참, 당신이 나온 대학 후배야. 키도 크고 예쁘지? 당신한테 비하면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까? 그래? 좋겠네. 나보다 잘난 여자 만나 재혼까지 하고. 축하해. 그런데 산부인과엔 어쩐 일이야? 전에는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해도 그렇게 질색을 하더니? 아,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했거든. 보다시피 임신 8개월 차라서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내 유전자를 받아 태어나는 아이인데 아빠인 내가 잘 보호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당신은 여기 왜 왔어? 아직도 난임 치료받고 있는 거야? 안 됐네. 내일 모레면 40인데 아직도 그러고 살고. 내 아내는 젊어서 그런가 혼수로 내 애를 임신해왔거든. 그것도 원샷에 말이야. 저질스러운 농담을 하며 제 앞에서 한껏 으스드는 전 남편을 보니 역겹기 그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제대로 대받아 쳐주려고 했는데 그때 복도에서 저를 부르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의사가운을 걸친 남편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여보, 거기서 뭐해? 그러자 전 남편의 젊은 아내가 제 남편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전 남편 소매를 잡아당기며 빨리 가자고 하는 거 있죠. 마치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한껏 흥이 오른 전 남편은 꿈쩍도 않고 히덕거렸어요. 당신 재혼했어? 이야, 제주도 좋네. 의사 남편을 만나고? 근데 당신 남편도 알아? 당신 불임인 거. 아,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난 건가? 남편한테 공짜로 치료 좀 받아보려고? 전 남편은 신이 난 아이처럼 떠들어댔고 그걸 본 제 남편은 싸늘하게 웃으며 한마디 했어요. 아, 당신 전 남편이 오지영 씨 남편분이었어? 아, 그랬구나. 그런데 보호자분,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아내는 불임이 아닙니다. 예전에 검사했을 때도 모든 게 정상이었고 그 결과 현재 임신 2개월 차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분은 혹시 불임 검사는 해보셨습니까?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던 분이 재혼을 앞두고 애가 생기셨다니 축하드릴 일이지만 글쎄요. 남편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흐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 아내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자폭을 하더군요. 선생님, 지금 환자 정보를 누설하려는 거예요?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오지영 산모님,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요. 분명 남편은 환자 상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 있다는 뉘앙스는 확실히 풍겼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그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날 전 남편은 제 남편 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그 결과 무정자증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제서야 전 남편의 젊은 아내는 눈물을 짜며 변명을 해댔고 전 남편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허공만 바라보더군요. 생각 같아선 확인 사살을 해주고 싶었지만
이미 세상을 다 잃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이 결국 제 발로 무덤을 파지 뭐예요. 이제 속 시원하냐? 내가 무정자증이란 거 들으니까 네가 인 것 같냐고 씨발. 2년이고 전년이고 다 왜 이 지랄 들인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괴롭히냐고. 우월한 내 유전자 좀 후세에 남겨보겠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야, 너 당장 집에 가서 짐 싸. 당장 이혼이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리고 너도 잘난 척 하지 마. 새 남자 만나 임신했다고 내 앞에서 뭐라도 된 것처럼 굴고 싶은 모양인데 입 닥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어디서 감히. 그때였어요. 제 남편이 가소롭다는 듯 한마디를 했어요. 세상에 별것도 아닌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목숨 걸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 온갖 병균들과 싸워가며 살아남은 승자들인데 그 숭고한 과정을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는 대먹자는 인간이야말로 별것 아닌 거겠죠.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고 싶었다고요? 당신 유전자가 우월하다는 건 누가 보증합니까? 딱 봐도 루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 번만 더 내 아내한테 함부로 군다면 그땐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젠 남이 된 전부인 인생에 신경 쓰지 마시고 발등에 떨어진 그쪽 인생이나 수습하시죠. 아, 수납은 제대로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전 남편은 울분에 찬 표정으로 상담실을 나갔고 남편과 저는 배꼽이 빠지도록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놈의 우월한 유전자라는 말을 오랜만에 들었더니 왜 그렇게 웃기던지. 그러고 보면 전 남편은 헛똑똑이가 아닌가 싶네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여자한테 속아 자기 자식이 아닌 나이에 아빠가 될 뻔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월한 유전자니 뭐니 하는 타령을 하다니 한심하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날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저는 무사히 출산을 마치고 육아에 빠져 살고 있어요.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행복 중 가장 큰 행복을 매 순간 느끼면서 말이죠. 아직 온전찮은 몸으로 육아를 하려니 몸은 늘 지쳐있지만 남편과 저를 묘하게 반반 닮은 우리 아기를 보면 여기가 천국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기가 어서 자라 종달새처럼 쫑알쫑알 떠들어줬으면 바라면서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도 일상의 행복함을 항상 느끼고 계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